네, 여러분,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제 술 마신 거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이 막 헛나오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처음입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처음이에요. 제가 저 강의하면서 지금 강의한 지가 3년 반 됐는데, 여기 제가 빵꾸 났잖아요. 빵꾸 나고 제가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빵꾸가 났는데, 여기 빵꾸 났을 때, 피 흘리면서 수업 들어갔어요. 경간부 수업이었는데 병원 안 가고 피 흘리면서 수업 들어갔으면 제가 저기 이렇게 막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인생 걸고 공부하시는데 제가 뭐 무책임하게 어제 술을 마셨는데 진짜예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 간다 하면서 계속 카톡 보내면서 왔어.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기 다음 페이지 330페이지를 보시면 무효등 확인 소송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무효등 확인 소송은 소송 제기기간, 소제기기간 적용이 되지 않고요. 왜냐? 무효는 언제 어디서나 무효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소제기기간 적용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이러한 사항은 행정심판 꼭 거치라고 해놓은 상황에서도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그냥 행정소송 제기해도 되는 것이고 무효등 확인 소송은 또 사정 판결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정 판결이라는 것이 뭐예요?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미안한데 위법한 거 네 말이 맞아. 위법한데 효력은 유지해야 되겠다. 취소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정 판결입니다. 근데 무효는 유지할 수가 없잖아. 무효의 효력을 어떻게 유지해? 그러니까 무효등 확인 소송은 사정 판결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죠. 대신 이번에 이 예외적 집행정지는 무효등 확인 소송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관련해서는 집행부정직원, 예외적 집행정지건 무효나 취소나 똑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집행부정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불이익한 처분에 집행을 정지시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는데 취소소송 제기한다고 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있었어. 운전을 못하는 거죠. 운전을 못하는데 소송 제기했다고 해서 운전할 수 있게 해주지 않잖아요. 그것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는 똑같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재판 결과 날 때까지 운전할 수 있게 해줘버리면 다 무효 확인소송 제기한 다음에 한참 동안 뭘 하죠. 영업 취소 처분을 했는데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그 영업 취소 처분에 집행을 정지하지 않죠. 근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영업 취소 처분한 것을 일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사람들이 영업 취소 처분 당하면 일단 무효 확인소송 제기한 다음에 일정 기간 재판 결과 날 때까지 영업을 해버리겠죠. 그게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집행정지건, 집행부정지건, 원칙적인 집행부정지 원칙, 예외적인 집행정지 전부 다 취소나 무효나 똑같습니다. 취소나 무효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을 좀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 비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취소소송,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법 확인소송이 있어요. 각각 거기다 이 예외적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 다음에 제소 기간 제한, 그 다음에 예외적 집행정지, 그 다음에 사정 판결. 여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전부 다 취소소송에 있는 제도들이거든요. 여기는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냥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되고 공가이예요. 여기는 세모 가입니다. 이렇게 외웠지 제가. 어떻게 외웠어? 보면 전기집사잖아요. 전기집사 한 다음에 취소소송에 원래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다 000 네? 가이 공가이 공세모 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어떻게 해? 자, 무효는 언제 어디서나 무효예요. 그래서 그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거치라고 해놨어도 무효는 그냥 거치지 않아도 되고 또 기간 제한 같은 거 상관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신 집행정지 관련해서는 집행부정직원, 예외적 집행정지건 무효에도 적용됩니다. 자, 아까 원래 그냥 집행부정지 원래 집행부정지 제도지 않습니까? 집행부정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취소건 무효건 상관없어. 소송 제기했다고 해서 이 영업 취소 처분 다시 영업할 수 있게 안 만들어준다니까요. 재판 결과로서 살아나야 되는 것이지 소송 제기했다고 그래서 영업 취소 처분했는데 영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원칙적인 집행 부정지에 있어서 취소나 무효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예외적인 집행 정지를 이제 생각해 보세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을 것 같아. 포스코 같은 거. 포스코 영업 정지 처분을 해봐. 와, 그 쇳물 끓인 거 식혀버리면 다시 끓이기 엄청 어렵잖아요. 그런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때문에 예외적인 집행정지제도를 운영합니다. 예외적인 집행정지제도는 취소 때 적용하는데 무효 때는 더 필요하죠. 무효는 더 심각한 위법이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때 그걸 정지시켜줄 필요가 더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칙적인 집행 부정직원 또는 예외적 집행 정직원 무효도 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자, 사정 판결은 지금 위법 네 말이 맞아. 위법한데 야 취소는 못하겠다. 이게 사정 판결입니다. 즉 네 말이 맞아. 위법한데 행정처분의 효력은 유지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니 무효를 효력을 어떻게 유지하냐고. 무효는 당연 무효인데 효력을 유지할 수가 없지. 무효는 그냥 무효지. 그냥 싸그리 다 무효지. 그래서 여기에는 무효동 확인소에는 사정 판결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부작위 위법 확인소로 오면 저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부작위 위법 확인소에서도 전치해야지. 거치라고 했으면 거치라서 뭘 거쳐야 돼? 의무형 심판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부작위에 대해서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을 꼭 거치라고 했어. 그러면 부작위도 의무형 심판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무효만 행정심판 거치지 않았다. 왜냐면 무효는 행정심판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가 아니야? 행정심판 안 거쳐서도 무효지. 그러니까 행정심판 반드시 거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효는. 그러나 부작위는 의무행심판 거쳐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겁니다. 자, 기간 제한은 부작위를 어떻게 기간 제한이 있냐고. 저 기간 제한이라는 것이 특정 시점을 기한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정 시점을 기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작위는 10일 전에도 부작위, 5일 전도 부작위, 어제도 부작위, 오늘도 부작위, 내일도 부작위. 어떤 날을 기점을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작위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없는데 다만 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조항에서 취소 소송에 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정심판을 거치면 이제 거기에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저 제소기간 적용되는 것이고 그 외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어. 그러면 제소기간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조문을 언급하지 않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이 제소기간 제한이 걸려 안 걸려 그럴 때는 그냥 안 걸리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법에서 취소 소송의 기간 제소기간 제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학설이나 판례가 어떻게 이해해?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이 있으니까 제소기간 제한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의무형 심판을 거쳐서 올 때는 의무형 심판의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의무형 심판이 있으면 그 재결이 있는 것을 반드시 통지해 주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니까 원래는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인데 있은 날로부터 1년인데 행정심판에 재결이 있으면 반드시 알게 되니까 행정심판 재결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어. 그러면 부작위는 한없이 부작위이기 때문에 기산점이 없기 때문에 제소기간 제한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자, 예외적 집행정지는 예외적 집행정지라는 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때 네 말이 맞아. 죄송합니다. 예외적 집행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코에서 영업 정지처분을 받았어.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영업 정지처분을 없애주지 않는 거죠. 그냥 영업 정지처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때 그 쇳물을 말려버려. 그러면 엄청 회사가 문 닫아도 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예외적으로 집행 정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작위는 한 것이 없는데 정지시켜주냐고. 한 건 부작위인데. 오케이? 부작위인데 그 집행을 정지시켜줄 한 것이 없잖아요. 뭔가를 했을 때 그 집행을 정지시켜주는 것인데 부작위는 한 것이 없으니까 집행을 정지시켜줄 것도 없는 것이죠. 자, 사정 판결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네 말이 맞아. 위법한데 다만 취소는 못하겠다. 처분 효력은 유지해야 되겠다. 왜? 공익상 필요 때문에. 그것이 이 사정 판결입니다. 그런데 부작위는 효력을 유지시킬 것 자체가 부작위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정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오케이? 여러분, 저도 막 중간에 말하다가 막 멈춰지잖아요.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하시다 보면 좀 멈춰질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인 틀을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거기다 맞춰서 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서술형으로만 놓고 서술형으로만 본다, 숙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한 다음에 각각 취소에서는 원래 취소성에 있는 제도인데 무효동 확인소에서는 이렇고 하나하나를 하면서 다 이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숙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숙지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비교해보면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이 정식의 쟁송이잖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 행정부 안에서 미리 한번 좀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정식 쟁송이라고 한다면 행정심판은 약식 쟁송이고요. 행정소송이 오로지 권리구제 측면만 있다면 행정심판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한번 판단해보겠다라고 하는 자율적 행정통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 측면까지 있는 것이죠. 행정소송은 위법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이 부당에 대해서까지 하면 그건 행정의 역할을 해버리는 것이죠. 법원이 행정 역할까지 해버리는 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위법만 따질 수 있는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 자체가 행정기관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부당까지 판단할 수 있고요.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 소송의 종류가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광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이 핵심입니다.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심판이 있는데 행정소송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고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 있죠. 대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과 부작위가 다 부작위법 확인 소송으로 가지 않고 의무이행 심판으로 다루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가고, 소송으로 갈 때는 의무이행 심판의 부작위는 소송은 부작위법 확인 소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고 추가로 행정소송에는 당사자 소송, 민증소송, 기관소송까지 있고요. 제소기간 또는 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행정심판은 90일, 180일, 행정소송은 90일, 1년, 안날로부터 90일, 이튿날로부터 1년.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경지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지법. 먼저 경지법의 성격을 보시면, 1에, 동그라미 2를 보시면 경찰 작용의 일반법 또는 경찰 작용의 기본법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경찰이 크게, 우리 경찰이 기본이 되는 법이 세 가지가 있죠. 조직에 대한 기본법, 국자법, 작용에 관한 기본법, 경직법 이거. 그다음에 공무원에 관한 기본법이 경찰 공무원법. 이 세 가지 법을 기준으로 우리 이제 경찰이 운영됩니다. 자, 3번에 경찰상 즉시강제 일반법이죠. 자, 즉시강제 일반법. 이 즉시강제 중에서 이제 경찰 분야만. 그래서 우리 경직법이 즉시강제법이에요. 근데 경직법이 모든 행정기관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딱 봐도 그냥 경찰 기관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상 즉시강제 일반법이고요. 그 괄호에 강제 집행의 일반법은 뭐냐면 행정강제, 경찰강제의 종류가 행정상 강제 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가 있잖아요. 근데 행정상 즉시강제, 그중에서 경찰 분야의 일반법이 이 경직법이 있는데, 그러면 행정상 강제 집행, 거기 일반법은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이 있죠. 나머지 저 이행강제금하고 직접강제는 일반법은 없습니다. 이 대집행하고 강제징수만 행정대집행법하고 국세징수법이라는 일반법이 있고요. 밑에 당구장 표시에 경찰상 즉시강제 일반법으로서 경직법을 얘기하는데, 좀 넓게 행정상 즉시강제는 또 일반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 경직법이 경찰기관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행정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상 즉시강제 일반법은 없고 다만 경찰상 즉시강제 일반법이라고 하면 우리 경직법이 있고요. 자, 6번에 무기 사용의 근거법이 경직법입니다. 그렇지. 무기 사용이라는 것이 경찰권 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 사용의 근거법이 경직법입니다. 근데 무기 휴대의 근거법은 그 경찰 공무법에 따로 있어요. 경찰 공무법에서 무기 휴대, 경직법에서 무기 사용, 둘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복 착용은 경찰 공무법에서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가행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무기는 할 수 있다로 돼 있고요. 자, 7번 유치장 설치의 근거법이 경직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직법이 다 경찰권 발동 조항이 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3조부터 10조의 4까지가 딱 경찰권 발동 조항입니다. 그래서 불보의 범위 사유, 장구 분무죠. 쓰지 않고 말로 하면 3조부터 10조의 4까지 불보의 범위 사유. 3조 불신검문, 보호조치,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 예방과 제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불보의 범위 사유, 사실의 확인, 유치장 설치, 그 다음에 장구 분무, 경찰 장비, 경찰 장구, 최루탄 분사기 최루탄, 그 다음에 무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전체가 경찰권 발동 조항입니다. 3조부터 10조의 4까지. 그 안에서 경찰권 발동이 아닌 것이 딱 하나 섞여 있는 것이 유치장이죠. 유치장은 이제 우리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조부터 10조의 4까지 경찰권 발동 조항 딱 묶여 있는 여기에 경찰권 발동이 아닌 것이 이 유치장 설치가 하나 섞여 있고요. 그래서 3조부터 10조의 4까지 경찰권 발동 조항이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거기 모든 조항이 할 수 있다라기보다도 기본형, 그 모든 조항의 기본형이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딱 유치장 설치만 유치장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이것은 경찰권 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 밑에 팁에 제주자치경찰은 우리 경직법 적용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원칙적으로 제주도 특별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조항을 보시면 우리 경직법 다수 규정을 또 준용하도록 또 돼 있어요. 그래서 경직법 다수 규정 준용하고 또 저기 경찰 공무원법 규정 중에서도 상당수 준용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주자치경찰을 어떤 법률이 규정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딱 그냥 뭐 경직법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주도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대신 일부 조항을 준용한다 이러면 맞는 조항이 맞는 표현이지만 그렇습니다. 아래 경직법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자, 경직법이 즉시강제법이죠. 경찰상 즉시강제법. 자, 근데 대인적 즉시강제가 대부분이고 대물적 즉시강제로 임시형치, 위험한 물건은 임시형치, 위험한 물건이니까 대물적 즉시강제. 자,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이 대가택적 즉시강제고요. 그리고 5조 위험 발생의 방지는 특별히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다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경직법에 이 즉시 강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임의적인 사실행위도 비록 정착권 발동이라고 하지만 강제작용이 아니라 임의작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사실 확인, 출석 요구,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은 정착권 발동은 발동이지만 권력적 정착권 발동이 아니라 비권력적 정착권 발동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조 불신검문도 임의적인 작용으로 규정하고 있죠. 규정 자체는. 근데 우리 이제 경찰학에서는 아니 규정 자체는 불신검문 임의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경찰학에서는 그 불신검문을 임의적인 행정조사라고 보는 견해하고 즉시강제로 보는 견해가 있죠. 근데 즉시강제로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우리 경찰에서는. 왜 그래? 판례가 있거든. 조문에서는 그냥 완전 임의적인 작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에서 불신검문 하는데 그냥 겁하고 막 가려고 그래. 그럼 가로막을 수 있고 팔목을 잡을 수 있고 살짝 잡아 끌 수 있고 아니 가로막고 팔목을 잡고 잡아 끄는 것이 강제적인 행위죠. 물론 거기 표현은 또 표현을 이렇게 판례에서 강제작용이 아닌 강제력이 아닌 유형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강제력이 유형력이 강제력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강제력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게 강제력이죠 사실상. 그래서 우리 경찰학에서는 불신검문을 법률 조항에는 임의적으로 딱 표현을 임의적인 작용으로 표현하는데 경찰학에서는 즉시강제 하나로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왜 그래? 불신검문을 즉시강제로 파야만 실제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경찰의 대표적인 활동인 즉시강제마저 실제적 의미의 경찰, 즉 성질상 경찰이 아니다 말하기 너무 쪽팔린 거야 우리 경찰학자들이. 그래서 경찰학자들이 불신검문을 어떻게든 실제적 의미의 경찰, 즉 성질상 경찰로 넣고 싶어서 이 불신검문을 즉시강제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경찰학에서는 다수설입니다. 대신 논란은 있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적용 범위를 보시면 이 경직법의 적용 범위. 자, 우리 일반 그냥 경찰, 해양경찰도 적용합니다. 왜냐? 우리 기본 법이 드는 세 가지. 조직법으로서 국자법, 작용법으로서 경직법, 공무원법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이 세 가지 중에서 조직법만 해양경찰이 따로, 해양경찰법을 따로 두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법 같이 씁니다. 저 대통령령으로 가면 또 따로 쓰는 것들이 있어. 그러나 법 차원에서는 조직법만 따로, 해양경찰법이 따로 있고 나머지 공무원법, 작용법은 그냥 함께 씁니다. 그래서 경직법, 해양경찰도 똑같이 적용하고요. 의경도 똑같이 적용하고요. 그 아래 청원경찰도 적용이 돼요. 청원경찰. 왜냐면 청원경찰법에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직무 수행을 위해서 경직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직법이 청원경찰한테도 적용됩니다. 청원경찰한테도. 자, 아래 목적 및 직무 범위를 보시면요. 자, 목적 조항 경직법 1조.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왜 읽어? 이게 경직법 1조라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직법 1조에서 인권보호를 규정하고 있죠. 국자법은 5조에서 인권보호를 규정하고 경직법은 1조에서 인권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만 딱 그냥 조문 내용만 딱 서술했을 때 이것이 경직법 1조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자, 이것만 딱 했으면 경직법 1조인지 국자법 5조인지 모르는 거죠. 인권보호가 경직법 1조에도 규정되어 있고 국자법 5조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뭘 보고 아셔야 돼? 자,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직무수행 목적. 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잖아요. 통상 법률이. 그래서 직무수행 목적 이걸 보고 경직법 1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다가 제가 빨간 글씨로 좀 써놓은 것이 경찰권 발동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권보호 규정을 경직법은 1조에서 국자법은 5조에서 규정했는데 왜 그래? 인권 침해가 경찰이 작용을 하면서 경찰권 발동을 하면서 인권 침해가 되니까 작용법에서는 1조에다 넣어놓고 조직법에서는 사실은 안 넣어도 되는데 그냥 5조에다가 그냥 곁다리로 넣어놓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2항에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이게 1조 2항입니다. 이게 1조 2항에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해야 되냐며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례원칙 권한남용 금지 또 하나 있는데 생각 안 나세요 혹시? 비례원칙 권한남용 금지 비슷한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있다고 칩시다. 그 세 가지는 그냥 똑같은 걸로 봅니다. 저 비례원칙 권한남용 금지. 하여튼 그 세 가지는 똑같은 걸로 봅니다. 어쨌든 경직법 1조 2항이거든요. 경직법 1조에 비례원칙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직무의 범위는 저 앞에서 이제 몇 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오른쪽 불신검문 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신검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신검문이 여기 한번 봐주시죠. 불신검문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자,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 대해서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강제가 아닌 것이죠. 자, 추가로 이 불신검문을 하면서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하여튼 이 경직법은 다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자, 흉기소지 여부 조사할 수 있다. 이 흉기소지 조사, 흉기소지 여부 조사할 수 있는 거 이것은 거절할 수 있어요? 이건 거절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절 규정 자체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기 소지 여부, 강제로 흉기 소지 여부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좀 무리하죠. 그것은 좀 무리한 얘기. 왜냐하면 부신검은 법 표현 자체에서 임의적인 작용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좀 언밸런스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정식에 질문할 수 있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임의적인 작용입니다. 또 동행을 요구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인 작용이에요. 자, 그리고 흉기 소지 여부 조사할 수 있는데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이것은. 이것도 알아셔야 되면 알아두셔야 되고 다 그다음에 여기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는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잖아요.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이 뭐죠? 진술 거부권이 있는 것이죠. 진술 거부권 고지해야 돼? 진술 거부권 고지 의무는 또 없어. 경직법에. 또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고지하라는 규정은 또 없어요. 이게 수사 준칙이나 판례에서는 진술 거부권 고지, 그다음에 이거 거절할 수 있음을 고지하라고 합니다. 어떤 때? 수사상 임의 동행이면, 그 다음에 하여튼 정지시켜서 하여튼 진술 거부권 수사상 작용으로 인정되면 진술 거부권 고지해야 돼요. 근데 경직법에는 하여튼 고지 규정이 없어요. 특히 이 두 번째는 옛날에 고지 규정이 있다가 없어진 거거든요. 하여튼 경직법에는 진술 거부권이나 그 다음에 임의 동행 요구 거절할 수 있음을 고지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 규정 없습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다 그냥 해버립니다. 고지를 해버립니다. 왜? 수사 준칙이나 판례에서 저 임의 동행이 수사상 임의 동행의 성격을 가져버리면 거절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되고 또 진술 거부권도 고지하라고 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부신검문이 특이한 것이 여러분 우리 경직법상 즉시 강제가 수사작용이에요? 행정작용이에요? 네, 행정작용입니다. 이게. 왜? 수사상 절차는 형사송법 등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거 외에 행정작용. 이 행정작용이 뭐예요? 각종 위험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행정상 즉시 강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경찰한테 준 것이 이 경직법입니다. 그런데 행정상 권한을 준 것인데 부신검문은 거기 1항에 부신검문의 요건이 뭐냐면 1랑 1호에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한 사람, 범죄와 관련한 것이죠. 그다음에 2호도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하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1호도 범죄고 2호도 범죄예요. 범죄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하고 경계선 사이에 그냥 있어요. 담벼락 위에 있는 것이에요. 담벼락에 수사, 비수사 사이에 담벼락에 이제 있는 것이죠. 양자에 다 걸쳐 있는 거예요. 이게 부신검문만큼은.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저 고지 다 해버립니다. 실제 우리 매뉴얼에 고지 다 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 다 고지 다 해버립니다. 매뉴얼에서 고지하라 그래. 그러나 경직법에서는 고지하라는 규정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 시험 나올 때는 경찰에서 경직법에서 시험 나올 때는 경직법에 고지하라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차치하고 경직법에는 진술 거부권 고지나 그다음에 임의동행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라는 규정은 없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굉장히 난해해 이게. 생각만큼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꼭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자, 거기 2항을 보시면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항에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그 사유가 어떻게 돼요? 그 사유가 불교입니다. 불교. 자, 불교에다가 빨간 표시를 해놨어요. 제 암기 문구를 따로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불교에다가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한마디로 그 사람이 쪽팔려 하거나 그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경찰관서 지방해양경찰관서 포함해서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왜 들어가? 해경도 경직법 똑같이 함께 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경찰관서 지방해양경찰관서 포함해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동행 요구의 사유가 불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한마디로 신원 확인이 어렵다거나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불교. 자, 그 뒤에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신 거절할 수 있음을 고지하라는 규정은 없고요. 자, 3항의 끝에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흉기 소지 조사는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조차 없어요. 거절권 고지는 고사하고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조차 없고요. 자, 4항의 중간에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엔드입니다.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이것도 엔드예요. 그래서 그 뒤에 여기에 해당하면 엔드입니다. 그래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동행 장소까지 밝혀야 합니다. 다 엔드예요. 5화가 아니라 또는이 아니라 자 5항에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아래쪽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 고지는 없잖아요. 이 경직법에. 근데 이미 동행하고 났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불신검문에 연변 있다. 제가 좀 그렇게 제가 숙지를 합니다. 왜 그래?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고지하고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하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연변 사람이 대한민국에 오면 불신검문 많이 당하겠지. 그래서 불신검문에 연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신검문에 이미 도행을 하고 났으면 연락할 기회를 주거나 경찰관이 직접 연락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검문에 연변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받을 권리 고지 의무가 있으니까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없는 거죠. 그렇게 숙지를 좀 해주시고요. 자, 6항에 도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에서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6시간은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자발적으로 임의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6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7항에 중간에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해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첫 1항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맨 밑에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머지는 완벽한 임의작용으로 대신 흉기 소지 여부 조사는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 그러나 해석상 뭐 강제로 할 수는 없다고 이제 이해가 되고 자, 아래로 좀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자, 법적 성질, 불신검문이 대인적 즉시강제인지 임의적 수사인지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근데 경찰학에서는 즉시강제로 보는 시각이 더 많고요. 시험 문제도 아주 옛날에 좀 몇 번 출제됐었는데 다 즉시강제로 보고 출제했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렇게 출제해놓고 그냥 정답 없음 처리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임의적인 작용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 주장해가지고 또 정답 없음 처리한 적도 있고 즉시강제로 본 것을 맞는 것으로 해버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강제로 보고 정답 매기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즉시강제라는 정답이 없고 뭐 그냥 즉시강제로 보는지 임의적인 행정조사로 보는지 견해 다툼이 있다. 이런 설명만 있으면 그걸 맞는 지문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즉시강제하고 임의적인 작용하고 선택해야 된다면 즉시강제를 선택하십시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 대상을 보시면 1번, 2번이 다 범죄 관련입니다.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2항 이미 행해진 범죄 또는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그래서 일단 불신검문이 범죄 관련해서만 자 그리고 그래서 범죄 관련해서만이기 때문에 거기 2항에 밑에 팁의 2번에 위헌방지를 위한 불신검문은 규정이 없어요. 그냥 범죄 관련해서만 위헌방지 아니라 범죄 관련해서만. 자 3번에 범죄를 직접 행한 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 불신검문이 가능합니다. 왜냐? 이미 행해진 범죄 또는 행하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뭔가를 안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불신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불신검문의 방법 또는 수단이 자 정지, 질문, 흉기조사, 임의동행 요구죠.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고 흉기조사를 할 수 있고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질문, 흉기조사 임의동행 이렇게 있어요. 자, 정지를 보시면 둘째 줄에 자동차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자동차 불신검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동차 불신검문 하는 것도 이 불신검문 조항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왜 그래? 자동차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자동차를 불신검문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신검문 하는 건데 사람이 자동차에 타고 있으니까 자동차를 정지시켜서 그 사람을 불신검문 하는 것이죠. 사람을 불신검문 하면서 트렁크 좀 열어봐 주실 수 있습니까? 트렁크도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자동차 불신검문이 이 불신검문 조항으로 자동차 불신검문까지 하는 것이고요. 거기 니은에 상대방이 불신검문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 행사 이런 표현을 쓴다니까요. 유형력이 강제지 그렇죠. 근데 아주 이 희한한 문구를 써요. 강제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 행사, 팔이나 어깨를 잡거나 앞을 가로막는 행위, 또 가볍게 끄는 행위 이런 것들은 허용된다고 봅니다. 어디에서 판례에서 이걸 갖다가 경찰학자들이 불신검문이 즉시강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즉 성질상 경찰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둘째 줄에 진술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라는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술 거부권 고지 의무, 진술 거부권 고지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자, 흉기 소지 조사. 이랑 기억 끝에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데 니은에 흉기 이외 일반 소지품 조사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흉기 소지 여부만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디귿에 경찰관의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시 이것은 그냥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뭐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라는 규정도 당연히 없지만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조차 없어요. 자, 임의 동행 요건이 불교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것. 자, 니은에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인 것이죠. 임의적인 거. 그래서 동행 요구 시 당해인은 언제든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괄호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거절할 수 있어요. 어떤 사정이 없더라도. 그리고 그 밑에 화살표에 동행을 거절할 수 있음을 고지할 의무는 경직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수사준칙이나 판례상으로는 고지하도록 돼 있죠. 근데 거기 요건이 있어요. 수사상 임의 동행인 경우에는 이렇게 요건이 있지만 어쨌든 수사준칙과 판례상으로는 고지해야 되는데 경직법에는 고지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자, 절차를 보시면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and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and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요. and 동행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까지 밝혀야 됩니다. 아래 주의에 여기서 말하는 증표는 공무원증만 말합니다. 경찰 공무원증만 말하지 흉장은 해당 안 돼요. 그래서 흉장 가지고 뭐 소속 성명을 밝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증표를 제시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래 사후 조치를 보시면 동행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친지 등에게 동행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즉 연락해주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즉시 연락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직접 연락해주거나 본인한테 연락 기회를 줘야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또 고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불신검문에 이미 동행 관련해서 불신검문에 연변 있는 것이죠. 연락해주거나 연락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고지해줘야 됩니다. 자, 니은 경찰관은 당연히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 머물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임의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해서 있는다 하더라도 6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자, 주의할 것은 아래 6시간 이내라 할지라도 강제로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임의적인 작용이니까. 그래서 아래 동행한 후에도 언제든 퇴거할 수 있기 때문에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이 강제로 6시간은 머물게 할 수 있다. 그 조항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오른쪽에 임의성 관련해서 자, 니은 상대방이 불신검문에 불응할 때 경찰관의 대응 조치나 처벌 규정은 경직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경직법은 완전한 임의작용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절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은 대응 조치, 처벌 규정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임의작용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이고요. 자, 아래 주민등록법을 보시면 26조에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꼭 불신검문하고 비슷한 조항을 주민등록법에서 두고 있죠. 근데 일단 대상이 17세 이상. 자, 2항에 사법경찰관리는 끝에 정복 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됩니다. 이것을 돌이켜서 해석하면 정복 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신분증을 보여주라니까 정복 근무하고 있으면 신분증 안 보여줘도 되네. 그렇죠? 주민등록법입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정복 근무하고 있으면 신분증 안 보여줘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불신검문 경직법에서는 무조건 보여줘야 됩니다. 정복을 입고 있건 정복을 안 입고 있건 무조건 보여줘야 되고요. 여러분 조금만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해도 될까요? 10분에 좀 시작할게요.